한국의 상위 중산층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편협하지 않나. 뭐 강남의 아파트 대출 끼었으면 대출 갚아야 되고 교육비 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등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가. 결국 희망이 없으니 일확천금 노려보자.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중산층 학부형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질 텐데, 의대 쏠림.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을 만든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거는 뭐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의대만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글로 매진한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죠. 예. 제가 원래 공대 출신인데, 원래. 근데 어떻게 경제학과를 갔어요, 나중에? 저도 인생의 길을 좀 잘못 선택하지 않나. 저 때 이제 공대를 다 떠나는 학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의대나 한의대를 갔고, 3분의 1이 저같이 이제 공대 외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뭐 변호사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고, 3분의 1만 공대에 남아있거든요. 삼성이나 LG나 다른 IT 기업들이 굉장히 존경을 겪지 않을까 싶은 게, 한국인의 엔지니어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버틸 수가 있나, 저기는 이제. 결국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의사 말고도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의사를 하게 하는 게 과연 괜찮은 일인가? 첫 번째고, 좀 더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평균 수명을, 의사가 할 수 있는 평균 수명 증가가 해봤자 몇 년일 텐데, 의사 개인의 능력으로 이제 그 수명 연장이나 건강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의 생산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파트인데, 저기에 인력이 전부 다 모여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또. 네. 그걸 막을 수도 없고 뭐 부도덕하고 비난할 수는 없죠. 다만 사회가 되게 잘못되고 있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왜 대치동 부모들은, 강남의 학부모들은 의사를 만들려고 그러냐. 결국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대기업 직장인 내지는 전문직들이 바라는 게 본인의 자녀가 안정된 상위 중산층의 삶을 살고 경우에 따라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원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은 직업이 의사라는 겁니다. 이런 중산층, 한국의 상위 중산층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편협하지 않나.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이것이 나중에 자녀들이 정작 그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오히려 좀 수급 밸런스 깨지는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가령 의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대 남아있는 친구들은 다들 잘 됐고요. 저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다들 잘 됐고,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고수익만 보전해 주느냐. 의사도 리스크가 있죠. 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지금은 이게 눈에 띄지 않지만은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의대를 다니는 삶이 고수익은 높은데 저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모두에게? 예.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펙 관리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스펙이라는 게 참 예전에는 뭐 무슨 학교 성적이나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국한되는데, 이제는 아주 광범위해진 것 같아요, 스펙이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논문들이 이제 2020년 한국사회학이라는 학술지에 소개된 논문인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일 텐데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그 집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소득 상층은 본인이 대기업에 가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전문직에 가는 야망을 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저 전문직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된다. 그것까지 다 그리고 있는데, 그냥 꿈이 명확하죠. 그리고 이 꿈은 본인이 생각한 것도 있지만은 주변 환경에서 다 접하는 정보들이고, 부모들이 이야기해주거나 환경에 접하도록 만들었겠죠. 그렇죠. 아마. 그냥 본인이 아주 영특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데 중간층으로 가면은 전문직의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거의 사라지고요. 대기업 사무직도 이따금 있고, 대신에 여러 직업군들이 나와요. 그 여러 직업군들은 대부분 본인의 기능을 뭔가 굉장히 잘 연마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직업들. 하층으로 가면은
이런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 사무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돌,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꿈의 격차가 결국 장래 설계의 격차가 나타나고 이게 그대로 여러 가지 스펙의 격차가 나타나죠. 공부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거기다가 이제 스펙이라는 게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출신 학교 뭐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이제 뭐 본다 그러는데 뭐 궁극적으로 이제 최종 면접 때는 다 그게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뽑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학종이라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 중산층한테 유리한 전형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활동이나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업 이외의 활동에서 격차가 벌어지는데 학종 전형이 바로 그것에 걸맞게 디자인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그런 우려를 하시죠. 이제 그럼에도 저는 학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아주 비판적이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외부 활동을 집어넣는 건 문제가 있지만은 학내 활동을 집어넣게 하고 이것만 이 위주로 본다 그러면은 다양한 형태의 전형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전형 보면 지역균형 전형인데 처음에는 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지균에 대해서. 근데 지금 지균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학업 성취도도 뛰어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지균에서 뽑힐 정도의 친구들이면은 인적 자본의 포텐셜은 거의 비슷한데 잘 드러나지 않았던 친구들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다른 효과들을 누리기에는 뭐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시 위주 전형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이거 사교육에 너무 결국은 그것도 사교육 의존적이지 않을까. 문제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니까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학원에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요령을 가르쳐줘야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시험 위주 제도가 얼만큼 공평할 수 있을까? 또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근데 요즘 중산층 부모는 둘 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돈도 물려주고 돈 버는 법도 물려주고 뭐 이거 관련해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고요. 예. 2021년에 KBS하고 얼룩소라는 대한 매체하고 한국리서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방을 얼만큼 해주느냐를 가지고 가정 환경에 따른 자녀 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이게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식과 코인 투자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층이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주식은 정확히 상층의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52%가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요. 청년 세대에서. 근데 중이면은 38%로 떨어지고 하는 32%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는 공부방 환경이 상인 사람들은 16%, 중인 사람들은 15%가 투자하는데 하인 사람들로 가면 20%로 껑충 뛰어요. 이게 의미한다는 건, 의미한 건 두 가지이겠습니다. 집안 환경이 결국 투자에 대한 지식, 투자에 대한 경험, 이런 거를 건전한 투자에 대한 경험을 훨씬 더 물려주는 거 아닌가. 그게 꽤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암호화폐가 아니라 그야말로 잡코인. 한국인은 정말 잡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고, 그만큼 뭐 망할 확률도 높은 거고. 네. 그러니까 소득 하층의 경우는 결국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건전하지 않은 투자라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뛰어드는 그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금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비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공에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니 결국 이제 가정에서 가르쳐주는 게 100%인데, 사회경제적인 어떤 하층, 중하층에서는 이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희망이 없으니 일확천금 노려보자. 이렇게 해서 코인으로 달려가는 좀 씁쓸한 모습입니다.
예. 이 파이낸셜 타임스 조사인가요? 부모 세대 대비 삶의 경제적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한국 청년들은 50%가 넘게 그렇게 부모 세대보다 악화될 예.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중산층이어도 내가 중산층이 될 확률 5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결국 절반은 이제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내 부모보다 잘 살 자신 없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예, 여기 이 조사를 이제 항목별로 5가지를 나눠서 조사한 건데 안 좋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정된 직업을 가질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경제력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 비관적인 응답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일자리에 대해서 본인이 안정된 일자리, 즉 대기업 정규직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한 거죠. 결국은 저는 청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어쩌면 노동시장의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문제. 근데 저는 또 여기 이 설문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미국의 퓨 리서치였나요? 거기서 조사한 17, 8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잘 사는 것의 의미,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것. 한국 사람은 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삶이 그만큼 불안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선호하는 게 결국 본인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불안정성. 안 잘리고 돈 잘 벌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나의 이 내가 지금 대기업 부장이나 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삶이 언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가? 뭐 강남의 아파트 대출 껴서 대출 갚아야 되고 교육비 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등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 게 상위 중산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 참 이 끊어진 사다리라고 잡 레더, 이 일자리의 사다리, 이 끊어진 사다리를 밑에서 바라보는 청년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다시 사다리가 복원되기를 바랄까? 아니면 새로운 뭔가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기를 바랄까요? 어떨까요?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의 사다리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희망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 입시 제도를 공평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계층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든가 이것도 있지만은 도저히 뭐 삶의 개선의 전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 내지는 나의 자녀들의 삶이 좀 더 나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궁극적으로 이 성장이 멈춘 사회에 나타나는 징후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그 다음에 또 빠르게 고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번듯한 일자리는 없어지고 안 생기고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이런 것들이 몇 해 전에 한동안 유행어가 됐던 노력. 예, 그 말이 바로 이런 분노를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 사는 것이 뭐겠어요? 가족,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뭐, 건전한 취미를 갖고 있고, 뭐 직장 잘 다니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산다는 의미가 딴 거 다 차치하고 돈 많은 거잖아요. 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어떤 모든 문제의 기본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같은 뿌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 마음속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이 돈에 대한 집착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IMF 트라우마가 됐든 그 전에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다 빚어내는 문제가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결국은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지는 내가 담고 싶은 삶. 네, 어느 정도 일반화된 어떤 삶의 지향점이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치관의 모델들. 그러니까 딱
딱 모형으로 딱 하나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의 상이라든가 개인의 생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저는 80년대 중산층이라는 개념 80년대 만들어진 데 굉장히 이게 이미지를 확 정부에서 그리는 게 25평 정도의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차를 갖고 있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서 자녀의 어떤 상향 이동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이게 노동부 작성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80년대 기준에서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삶이긴 한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삶의 모델을 그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사회계약으로 됐던 건데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연 이런 평범한 한국인은 어느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지는 어떤 유형의 삶이 좋은 삶인가? 참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우리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심정에서 오늘 조기동 작가 초청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끝으로. 네, 일단은 나온 지 한 4년 된 책인데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청년 세대의 문제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집약시켜 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저희도 이제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다각도로 고민하는 게 앞으로 계속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경제한수 오늘은 세습 중산층 사회 작가 조기동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